안녕하세요. 저번주 프린트 한번 풀어볼까요? 저번주 프린트 1번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지만 이를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X죠. 그죠? X. 앞에 나와 이유가 나와 있죠. 그죠? 왜요? 지역권은 종된 권리죠. 그죠? 따라서 지역권을 따로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1번은 X죠. 2번 통로의 개설 없이 20년간 통로로 사실상 사용하여 온 경우는 지역권의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O 맞죠. 지역권을 취득 시효하려면 계속되고 표현돼야 되는데 계속되고 표현되려면 우리 판례는 통로의 개설을 요구하죠. 그래서 앞에 통로의 개설 없이라는 말 때문에 2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 중요하죠.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아요. 따라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죠. 4번 전세권 소멸 시에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관리에 든 필요비 상한을 전세권 설정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X. 전세권, 지사권, 지역권, 물권은 직접 지배권,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죠. 따라서 고장난 것이 있으면 지가 고치고 살아야 되니까 뭐죠? 수리비,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5번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할 때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X. 그죠? 물권은 강한 양도성이 있죠. 따라서 전세권도 물권이니까 굳이 동의받을 필요 없이 양도할 수가 있죠. 따라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X죠. 6번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자 전세권의 주된 목적이 뭐죠? 채권 담보예요. 그 설정과 동시에 전세 목적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장차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O 맞는 질문이죠. 우리가 전세권 가면서 이런 말씀드렸죠. 더 이상 이제는 전세권이 용익물권으로서 가치는 퇴색된 상태다. 오히려 담보물권적 가치가 어떻게 해요? 주된 목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된 목적이 담보 먹고요. 또 전세권자가 뭐 하지 않아도 사용 수익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유효한 겁니다. 일단은 왜요? 담보물권이니까요. 7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X. 전세권자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되죠? 전세권 설정자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인 것이 원칙이죠. 따라서 전세권자는 아니고 건물의 소유자인 누구에 대해 전세권 설정자에 되고요. 이것도 아주 잘 나온 점이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8번 전세권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러면 전세권만이 설정됐다는 말은 전세권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매가 되더라도 전세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을 테니까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여 제3자에게 경락되더라도 전세권자의 용익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9번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 못할 것을 이유로 임대인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5인데 이게 제가 설명 안 드렸던 부분인데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요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의 채권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해요. 그래서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 원래 채권이 동시이해항변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예요? 동시이해항변권. 예를 들어서 필요비를 제대로 두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에요. 그러면 필요비는 뭐의 대상이에요? 유치권의 대상이니까 손해배상 채권도 뭐예요? 유치권의 대상이겠죠. 근데 만약에 매매 대금을 제대로 두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에요. 그러면 매매 대금은 유치권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도 뭐가 아니죠? 유치권의 대상이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손해배상은 왜 발생한 거냐면 임차 목적대로 사용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죠. 그럼 이거는 임대차라는 쌍무계약 위반인 겁니다. 따라서 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다시 한번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죠. 근데 그러지 못했대요. 그럼 이거는 임대차라는 쌍무 계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동시 이행 항변권은 문제될 수 있어도 유치권은 문제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맞는 지문이고 다시 한번요.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이냐 아니냐는 뭘 가지고요?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중요합니다. 10번 유치권은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성립하고 또 행사할 수 있다. X. 채권이 성립하고요. 변제기가 도래야 유치권은 성립해요. 따라서 채권이 성립하긴 했지만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10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끝입니다. 자, 오늘 이제 진도를 나가는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2권입니다. 그죠? 2권 가져오셨어요? 어휴, 어떡하지? 다 2권 가져오셨죠? 다른 분은 다 가져오셨죠? 그죠? 2권, 그죠? 오늘은 뭐죠? 2권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제 생각에는 그냥 이번 주하고 저번 주까지 해서 다음 주까지 해서 2주에서 이걸 다 끝내고 다다음 주부터 이제 맨 처음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학원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2권 할 거예요. 그죠? 하고 그러니까 오늘 종강하는 날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주에는 뭐죠? 맨 처음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죠? 다음 주에는. 근데 오늘 이거 다 못 하겠죠. 그죠? 다 못 하는 거는 일단 4월 3일 날 일요일 날 보강을 공시 나갈 거예요. 그죠? 4월 3일 날 잠정적입니다. 3월 3일 날 보강을 통해 가지고 할 겁니다. 그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좀 빌려 오세요. 그죠? 가서. 이건 좀 빌려 달라고요. 이거. 가서. 그죠? 진도 안 날 테니까. 그죠? 다시 한번요. 자, 오늘 일단 뭐예요? 2권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2권 들어가고 다 못해요. 그죠? 못하면 며칠 안 한다고요? 4월 3일 날 보강을 통해서 끝내드릴 거고 다음 주에는 어떻습니까? 맨 처음부터 다시 나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몇 권 가져오셔야 돼요? 1권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주부터 뭐죠? 새롭게 개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뭐죠? 종강하는 날인데 못 끝난 부분은 뭐죠? 일요일 날 4월 3일 날 보강을 해드린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왜 제가 이렇게 원래는 이제 학원 측에서는 그냥 이거를 오늘 처음부터 하고 그냥 전체를 다 보강을 통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 2권이 지금 계약법이 들어가 있는데 계약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은 이건 또 안 가져왔죠. 2권 있어요? 근데 깜짝이야. 아니, 예, 이거를 보고 있어가지고. 이건이 계약법 왜 중요하냐면 일단 민법 총칙 못지않게 문제가 많이 나와요. 민법 총칙 못지않게. 근데 문제는 민법 총칙은 맨 앞에 붙어 있다는 이유로 대단히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데
해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민법 총칙은 잘 틀리세요. 근데 계약법은 하시면 다 맞을 수가 있고요. 나올 만한 부분도 뻔히 뭐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엽기적으로 요 계약법 부분을 우리 수험생분들이 아주 어려워하십니다. 이유는 실제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뒤에 있어서 자꾸 대충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공부하시면 앞부분 어떻게 그냥 동글뱅이 치고 막 밑줄 치고 뭐 팔레니 뭐니 막 이러다가 한 물권법 중간쯤 오면 어떻게 해요? 힘이 판기셔가지고 대충 보다가 이 계약법쯤 오게 되면 막 보기 싫어. 거기다가 또 어떤 행동도 하시냐면은 야 이거 뭐 앞에 다 꺼먹은 것 같은데 해가지고 다시 뭐죠 보지도 않고 맨날 앞대기래만 보다가 끝나시는 분들 대단히 많고요. 그런데 실제로 의외로 시험 문제도 어떻게 해요? 많이 나오고요. 또 공부하시면 다 맞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작년에도 그렇지만 보강해서 하니까 보강해서 따로 날 잡아서 하니까 너무 이거를 좀 등한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연결해서 하려고 했는데 좀 잘 안 됐죠. 아무튼 오늘 뭐죠? 요 계약벌에서 오늘 계획은 매매까지 끊을 겁니다. 매매까지. 계약법 총론해가지고 어디까지요? 매매까지 끝날 거고요. 오늘 특히 오늘 하는 강의는 시험 문제가 대단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양을 고려한다면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월 3일에 보강은 임대차하고 민사특별법만 보강할 거고요. 그럼 한 4시간 정도만 보강하면 돼요. 자, 교재를 펴보시면은 계약법 총론해 가지고 몇 페이지를 피시면 되는 거죠? 448페이지를 피시면 되는 거죠. 자, 448페이지 보시면 계약의 의의가 나와요. 광의의 계약, 협의의 계약 나오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계약인 거예요. 계약이 뭐라고요?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죠. 비교할 게 뭐가 있어요? 단독행위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뭐죠? 단독행위. 이렇게 되는 거고요. 2번 계약 자유의 원칙이 나와요. 왜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못해요. 단독행위 자유원칙 이런 말은 없어요. 계약 자유원칙은 있단 말이죠. 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인데 내용해가지고 뭘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시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땅이 있어요. 갑이 지금 땅을 팔까 말까 고민이에요. 물론 갑이 팔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요? 갑 마음이죠. 그게 뭐예요? 1번 계약 체결의 자유죠. 다시 말하면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매매 계약을 할지 말지 누구 마음이요? 갑 마음인 거죠. 자, 갑이 만약에 요 땅을 팔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을도 사겠다고 하고 병도 사겠다고 하고 정도 사겠다고 해요. 그러면 갑은 아무한테나 팔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2번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되는 거죠. 자, 갑이 을에게 팔겠다라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 요 매매 계약의 내용은 누가 결정하는 거죠? 갑과 을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3번 내용 결정의 자유죠. 매매할 게 있는데요. 3 내용 결정의 자유 옆에다가 화살표 찍 해가지고 임의 규정 가로 해가지고 임대차 제외 이걸 좀 적어놓자고요. 이게 중요한데. 자,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계약법은요. 대부분의 규정이 임의 규정이에요. 임대차만 강행의 규정이에요. 왜요? 임대차는 약자 보호 규정이니까요. 그러면 왜 계약법은 임의 규정인 거예요? 내용 결정의 자유 때문에. 만약에 계약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에 따라서 내용을 결정해야 된다면 실질적으로 내용 결정의 자유가 뭐 되지 않는 거죠? 보장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당사자가 마음대로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 계약법을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지킬 필요도 없다는 얘기니까 앞으로 배울 계약법은
임대차를 빼고는 다 뭐예요? 임의규정이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1억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서를 쓸지 안 쓸지 누구 마음이요? 갑을 마음이죠. 쓰기 싫으면 안 쓰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우측에 맨 위에 계약 방식의 자유가 있는 거죠. 계약서를 쓸지 안 쓸지 어떤 양식을 쓸 것이는 누구 마음이요? 당사자 마음이고요. 이것도 매매할 게 있죠. 옆에다가 살펴 찍혀가지고 불요식행위. 자, 민법은요 불요식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꼭 문서로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은 상관이 없는 거니까 민법상 계약은 다 뭐가 돼요? 불요식행위인 거죠. 그래서 민법에서는요 뭐 이러이러한 계약은 문서로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다 뭐가 돼요? X가 돼요. 민법에서는 다 뭐예요? 불요식행위고 민법에서는 우리 시험법 면에서는 요식행위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계약 자유의 제한이 나오죠. 이 부분은 안 봐도 돼요. 그냥 우리가 이 정도 계약 자유 원칙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될 수 있구나. 이렇게 원론적으로만 기억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국가의 인허가 신고 나오는데 이것도 일단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농지 취득자금 증명 얘기인데 안 보셔도 되고요. 우리가 유동적 무효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그거로 충분하고요. 하단에 보시면 약관에 의한 계약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약관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그 약관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내용 결정의 자유 제한 이거 하나 좀 메모해 두세요. 약관에 의한 계약 옆에다가 내용 결정의 자유 제한. 약관은요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게 돼요. 중요한 논점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세탁기를 살까 말까 고민이에요. 물론 살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제 마음인 거죠, 그죠? 근데 사겠다고 그러면 뭐 어때요? 계약 체결에 대한 자유가 있는 거죠. 사겠다 결심을 했고 LG 걸 살까 삼성 걸 살까 고민이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죠. 저에게 상대방 선택의 자유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LG 거를 사겠다라고 상대방을 선택하게 되면 세탁기 통 속에 들어있는 약관이라는 것이 저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그 계약의 내용을 뭐하지 못해요? 결정을 못하죠.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걸 먼저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관은 실질적으로 무슨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거죠?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우리 교재도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좀 보다 보면은 약간 규제에 관한 법률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지만 참고로 약간 규제에 관한 법률 자체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따라서 구체적인 약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내용을 뭐 하려고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약관이 뭐냐부터 생각을 해 볼게요. 약관이란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약관도 일종의 뭐냐면 계약의 내용이에요. 다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수를 상대하고 미리 작성한다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건 뭐가 아니에요? 약관이 아니에요. 또 계약을 하면서 만드는 것은 계약서 내용이지 뭐가 아니에요? 약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관이 되려면 다수를 상대하고 어떻게 해요? 미리 작성해야 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 골프장 운영 해칙이 약관이냐 아니냐가 나왔어요. 골프장 운영 해칙은 약관일까요? 일단 다수를 상대하자. 회원 받기 전에 미리 작성하자. 그러니까 뭐예요? 약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운영 해칙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어차피 다수를 상대하고 미리 작성한다면 다 뭐가 돼요? 약관이 되고요. 물론 골프장 운영 해칙이 또 나올 수는 없겠죠. 다른 게 나오더라도 다수를 상대하고 미리 작성해야지만 약관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아마 다 옳은지 틀린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교재 우측에 보시면 약관의 구성력이 나와요. 자, 이런 문제죠. 다수를 상대한다, 미리 작성한다는 두 가지 특징은 있지만 약관도 어차피 계약이죠. 계약이니까 구속력, 효력이 발생하려면 원칙적으로 뭐가 필요한 거냐면 승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약관의 구속력이 갖는 이유는 당사자의 합의다. 합의라는 말은 뭐예요? 승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승낙이 있어야 약관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구속력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뭘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인터넷 가입하실 때 뭔가 인터넷 가지고 뭔가 조금 하려고 그러면 뭐가 나와요? 약관이라는 게 나오죠. 동의함, 동의 안 함 막 클릭하라 그러죠. 그죠? 심심해서 동의 안 함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싹 지워져 버리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해요? 막 회원가입할 때 보면 막 영어 한글 막 헷갈리고 막 아이디 뭐 또 뭐 중국어 아이디 확인하고 막 뭐 비밀번호 뭐 두 번 치고 막 이러면 갑자기 입에서 막 10원짜리 확 나오죠. 그죠? 이런 거지같이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어차피 반드시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라면 굳이 왜 그것을 동의한다 안 한다라고 선택해라고 놨느냐. 이유는 약관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요? 구속력, 효력이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함이라고 뭐죠? 클릭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죠. 인터넷 가입할 때는 승낙 동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그러냐 이거죠. 대부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우측에 나와 있는데 승낙을 해줘야 되는 것이 FM이지만 또는입니다. 그게 힘겹고 번거롭다면 명시, 명백히 보여주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설명해주고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면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완화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그런 거죠. 가장 FM이 뭐예요? 승낙. 승낙받기 어렵다면 최소한 그 약관을 뭘 해야 돼요? 명시하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야 뭐가요?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또 이건 이제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자동차 보험 가입해 보면 알아요. 자동차 보험 가입해 보면 약관이라는 걸 보내옵니다. 최근에는 이메일로 보낼 때도 있고요. CD로 보낼 때도 있고 몇 년 전에만 해도 이 약관 이렇게 소책자로 우편으로 보냈단 말이죠. 보신 적 있으시죠? 읽어보셨어요? 그죠? 읽어보면은 환장이에요. 그게 막 빨간색도 있고 그래가지고 1조, 2조 막 이렇게 됐거든요. 뒤에 보면 막 별표 해가지고 막 박스 나오고 막 무슨 이상한 막 기호도 막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걸 과연 나보고 읽으라고 보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왜 보낸 거예요? 명시, 명백히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약관이 구속력을 발생하려면 여러분들이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안 읽어봐도 돼요. 안 읽어보고 그것을 뭐만 했더라도 명백히 보여주기만 했더라도 무엇이 발생해요?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명백히 보여주기 위해서 약관을 우편으로 보내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또 의문이 생기죠. 또 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요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명시 설명하지 않아도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재 약관 규제라는 법률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첫째, 정형적 대량적 거래. 뭐 가스를 공급받는다, 전기를 공급받는다, 시내버스를 탄다, 전철을 탄다. 이런 정형적이고 대량적 거래는 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약관을 뭐 하지 않더라도
보여주지 않더라도 당사자에게 뭐가요? 구속력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 범령의 내용을 기재해 놓은 약관이에요. 여러분들 학원 등록하시면서 이 카운트에서 약관 보여주셨어요? 학원에 약관이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왜 안 보여줘요? 면제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 개별적으로 만든 약관은 없고요. 교육지원청에서 법령의 내용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약관이 있어요. 이렇게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기재해 놓은 약관의 경우에는 명시 설명 의무가 뭐가 되고 있어요? 면제되고 있기 때문에 학원 등록할 때 약관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그 약관이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과 학생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 약관이 등장하게 되는데 솔직히 별로 학원생들한테 유리하지 않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요,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명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구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약관에 뭐가 나오죠? 해석이 나오죠. 자, 약관의 내용을 해석해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해석하기 위한 원칙들이 있는데, 첫째,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석해야 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자, 약관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석해야 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고요. 교재는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왜 빠져 있어요? 그냥 일반 논적인 거니까. 근데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이 가끔 나오거든요. 신의 성실의 원칙은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기준 원칙이 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뭐죠? 맞는 말이고요. 따라서 약관 해석할 때 무엇에 따라서요?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건 원론적인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관은 다수를 상대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죠? 항상 다수를 상대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람 차별하면 안 되죠. 이쁘다고 싸게 받고, 못생겼다고 비싸게 받고, 몸짱이라고 싸게 받고, 배 나왔다고 비싸게 받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겠죠. 따라서 모든 다수를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또 약간은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어요? 미리 작성한다는 특징이 있죠. 자, 우리가 일반 계약서는 당사자가 함께 작성하죠. 그래서 만약에 계약서의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사자가 함께 책임을 져야죠. 근데 문제는 약관은 사업자가 혼자서 미리 작성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된 조항이 있다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사업자가, 작성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따라서 약관 조항 중에서 불명확한 조항이 있다면 작성자가 책임진다.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약관은 일반적으로 인쇄되어 있죠. 근데 인쇄되어 있지만 개별 약정하는 거 물론 뭐죠?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 약정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개별 약정을 했다면 오히려 인쇄된 약관보다 뭐가 우선하냐면 개별 약정이 우선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죠. 다섯 번째, 교재 중요한 게 빠져있네요. 다섯 번째, 약관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면책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당사는 요러요러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조항이 있는데 요 면책 조항은 될 수 있으면 좁게 해석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축소 해석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5가지 해석 원칙을 가지고 해석을 해봤더니 약관이 사업주에게는 지나치게 유리하고요. 오히려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해요. 다시 말하면 불공정하다면 그 약관 조항은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는 거죠. 다만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우리 민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관은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 부분만 일부만 무효가 되는 데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약관에 대해서 문제를 맞힐 수가 있겠죠. 끝이죠. 근데 하단에 보시면 이제 계약의 종류가 나오죠. 1번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민법에 나열되어 있는 계약은 전형계약이고요. 민법에 없는 계약은 뭐죠? 비전형계약입니다. 2번 쌍무계약, 편무계약.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은 쌍무계약이고요. 한쪽 편에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은 편무계약이고, 유상계약, 무상계약.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 계약은 뭐예요? 유상계약이고, 공짜는 뭐죠? 무상이에요. 여기서 좀 설명드릴 게 좀 있게 되는데, 자, 한번 보자고요. 쌍무계약이 뭐라고요?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에요. 그럼 좀 예를 좀 들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생기고요. 갑도 을에게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될 뭐가 생겨요? 채무가 생기죠. 그러면 매매 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를 발생시키고 있으니까 무슨 계약인 거죠? 쌍무 계약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갑이 요 건물을 을에게 증여하기로 했어요. 그럼 꽁꼬로 주기로 했다면 을에게는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거고, 갑만 을에게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될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으니까 증여계약은 한쪽 편에만 채무를 발생시키니까 무슨 계약이 되겠어요? 편무계약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어떤 논리가 생겨요?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라는 논리가 생기죠. 그죠? 그죠? 매매와 같은 뭐예요? 유상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무슨 계약? 쌍무계약.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은 한쪽 편에만 채무가 발생하는 뭐죠? 편무계약.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완전히 일치되면 좋은데 이게 일치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현상광고라는 계약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편무계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편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그럼 이건 뭐예요? X. 왜냐하면 현상광고는 편무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유상인 겁니다. 또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그럼 이것도 뭐예요? X예요. 왜냐하면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계약이에요? 편무계약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가끔 지문이 아주 잘 나와요. 왜냐하면 마구마구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관계를 가지고 기억해 두시면 막상 시험에 보시면 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고 푸시는 거냐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무상계약은 뭐죠? 편무계약이다. 단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편무계약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관계는 이렇게 기억하시고 거기서 따져보시는 게 오히려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자, 정리해 볼게요. 유상계약은 뭐라고요? 쌍무계약이고 무상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편무계약인데 단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계약이라고요? 편무계약이라는 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문이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4번 낙성계약이 나오고 뭐가 나오죠? 요물계약이 나오죠. 중요한 개념인데 갑이요 을에게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고요. 을도 좋다 내가 네 뜻대로 하겠다 승낙을 했어요. 이렇게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그것만으로 바로 성립되는 계약을 뭐라냐면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앞에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승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뭐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다시 한번요. 청약이 있고 그에 의한 승낙만 있으면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이 뭐예요? 낙성계약인 거예요. 이에 반해서 승낙과 별도로 일정한 물건이나 급부, 행위가 있어야 성립되는 계약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요물계약이라고 해요. 자, 예를 좀 주의하시는데 우리가 앞으로 배울 뭐 매매다, 교환이다, 임대차다 다 뭐냐면 낙성계약이에요. 따라서 뭐만 있으면요 승낙만 있으면 합의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 거예요. 요물계약은 뭐예요? 예외예요. 그래서 요물계약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는데 첫째, 계약금 계약은 실제로 지급돼야 성립되는 뭐예요? 요물계약이에요. 작년도 시험문제 나왔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요물계약이라는 말은 몰라도 매매 계약하러 갈 때 뭐는 반드시 들고 와요? 계약금은 반드시 들고 가죠. 계약금은 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죠. 왜 계약금은 줘야 되는 거예요? 계약금 계약이 낙성 계약이 아니라 뭐예요?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계약도 일반적으로 요물 계약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 변제도 요물 계약이에요. 제가요 친구한테 1억을 빌렸는데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런 거죠. 야 친구야, 내가 돈 대신 아파트 주면 안 될까? 라고 했더니 친구가 응 그래 라고 승낙했어요. 그래도 돈을 아직 안 갚은 거죠. 돈을 갚은 것이 되려면 승낙 얻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아파트를 넘겨줘야 비로소 뭐한 것이요? 돈을 갚은 거니까 대물 변제는 뭐가 되는 거죠? 요물 계약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현상 광고는 요물 계약입니다. 이유까지 오늘 설명드리진 않지만 현상 광고는 유상이고 편무고요. 요물 계약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 현상 광고 자체는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다른 것과 결합돼서 아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요물 계약의 종류 요 네 가지는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숙지하셔야 될 사항이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임대차나 사용대차나 소비대차처럼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면 계속적 계약이고요.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처럼 아무런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지 않으면 일시적 계약이에요. 자, 기출 파헤치기에서 작년도 문제가 나와 있죠, 그죠? 보시다시피 여기까지가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해요? 꼬박꼬박 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보세요.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모든 계약은 채권계약이에요. 왜요? 계약을 하면 물건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채권이 생기니까요. 2번 전형계약 중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쌍무계약은 뭐예요? 유상계약이죠. 3번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S죠. 매매, 교환, 임대차는 전형적인 무슨 계약이요? 낙성계약이고요. 요물계약은 총 뭐죠? 요 네 가지밖에 없는 거죠. 따라 답은 뭐가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매매계약은 유상이니까 무슨 계약이요? 쌍무계약이고 5번 임대차 계약은 유상계약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빌리기로 계약을 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서 무상이면 임대차가 아니라 뭐가 돼요? 사용대차가 돼요. 다시 말하면 임대차가 되려면 반드시 뭐여야 돼요? 유상이어야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뭐죠? 3번이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반드시 맞춰줘야 될 부분이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가지고 계약의 성립이 나와요. 자, 계약은 무슨 계약이 원칙이죠? 낙성계약이 원칙이죠. 그죠? 요물계약은 뭐예요? 예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청약이 있고 그행하는 뭐만 있으면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말로 하면 쌍방 간에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 거죠. 1번 객관적으로 합치된다. 내용이 합치돼야 되고요. 2번 주관적으로 합치돼야 된다. 이건 뭐예요? 당사자가 합치된단 말이고 우측에 보시면 이론 돋보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는 오늘 안 해요. 우리가 언제 했어요?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 해석할 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언제 합니까? 좀 이따 또 하겠죠, 그죠? 자, 기억나시나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그 얘기예요. 기억 안 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높아시면서 잠깐 보면 기억나실 거예요. 안 나시면 저에 대한 배신이에요, 배신. 감히 또 배울 거죠. 을에게 뭘 팔고 싶다고요? 계집을 팔고 싶으면서 말로는 뭘 팔겠다고요?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을이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하면 원칙적으로 무슨 해석을 해요? 규범적 해석을 하면 표시된 대로 뭐에 대해서요?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데 갑이 잘못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다. 따라서 만약에 자연적 해석 결과 갑이 을에게 팔고자 하는 것이 계집이라면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아요?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불합의한 사고는 사실관계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다만 무슨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착오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어요? 불합의도 될 수 있다는 문제니까 유의하시고 나중에 할 거니까 오늘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번 이제 뭐가 나옵니까? 청약이 나오죠. 자, 무슨 문제예요? 자, 계약은 뭐라고요? 낙성계약이다. 따라서 청약이 있고 그행하는 뭐만 있으면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뭘 배울 건 거죠? 청약을 배우고 뭘요? 승낙을 배워야 되겠죠. 의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계약을 청하는 것이 뭐예요? 청약인데 2번 청약의 성질과 요건에서 1번 청약도 뭐예요? 의사표시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청약의 상대방이 그죠? 이 2번이 중요해요. 시험은 잘 나와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길거리에요. 큰 길가에 커피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요새 커피 자판기를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게 과거에는 커피 자판기 진짜 열심히 먹었는데 커피 믹스가 완전 대중화되는 바람에 가장 피해 본 게 뭐예요? 커피 자판기 잘 안 먹게 되죠. 그죠? 아마 제가 그 동서식품에서 커피 자판기 커피가 잘 팔리는 거 보고 그거 아주 비율을 맞춰가지고 커피 믹스를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아무튼 보면은 항상 그 뭐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커피 자판기를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먹기만 했는데 커피 회사는 뭐예요? 저게 잘 팔리네. 저거를 상품하면 되겠네 해가지고 커피 믹스를 만든 거고 커피 믹스가 지금
마트 매출에서 1인 거 아시죠? 롯데마트든 뭐든 모든 마트에서 커피 믹스가 매출이 1위고요.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가지고 사가는 것 중에 가장 대표가 뭐예요? 커피 믹스 무조건 사갑니다. 서양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 애들 뭐든 간에. 왜냐하면 걔들도 먹어보니까 어떻게 맛있거든요. 완전히 히트 상품이죠. 그러니까 뭘 보면서 사업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얘가 잘 그렸죠. 그죠? 얘가 멀뚱멀뚱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뭐 하고 있어요? 청약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요? 길거리를 뭐죠?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따라서 첫 번째 청약의 상대방은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 불특정 다수래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요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이 청약자죠. 그죠? 근데 생각해 볼 것은 커피를 뽑아 먹기 위해서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그럴 필요는 없죠. 몰라도 상관이 없죠. 또 여기에다가 안영찬 해가지고 설치한 사람 이름이 나와 있어야 돼? 그럴 필요는 없죠. 다시 말하면 청약자가 뭐 될 필요도 없어요? 명시될 필요도 없는 거죠. 다만 누군지 모르지만 그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은 뭐겠습니까? 특정인이겠죠. 그래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지만 청약자는 특정인이어야 하지만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고요. 또 그 청약자가 뭐 될 필요도 없어요? 명시될 필요도 없다는 거 아주 지문으로 잘 나눈 부분이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하단에 이제 3번에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 자, 보세요. 자, 계약은 낙성 계약이니까 청약이 있고 그행하는 뭐만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요 청약이 그 내용이 확정돼야 돼요. 어느 정도로 그 내용이 확정돼야 되냐면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 내용이 뭐죠? 확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뭐예요? 청약의 유인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낙성 계약입니다.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 뭐예요? 원칙입니다. 따라서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뭐가 돼야 돼요? 확정돼야 되고요. 아직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뭐예요? 청약의 유인입니다. 이 정도고 교재는 얘가 나와 있는데 이 얘 나와 있는 거 외워야 돼요? 외울 필요 없어요? 전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청약의 유인이 뭔지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교재에 판례도 나와 있지만 이 판례도 그닥 중요한 판례는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자, 박스 밑 3번. 청약의 효력. 1.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에서 기억. 청약도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니은번. 따라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일단 뭐만요? 원칙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2번 청약의 구속력 해가지고 527조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맨 위겠죠. 법조문. 특별한 규정일까요? 자, 우리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서 효과가 발생하면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죠. 따라서 이거는 굳이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에요. 왜요? 청약도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에게 도달해서 효과가 발생하면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철회할 수가 없다는 말에 불과한 거고요. 법조문은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일단 뭐죠?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는데 판례도 큰 의미 없어요. 그죠?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다시 설명 좀 이따 할 겁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승낙. 자, 우측가 되는 뭐예요? 승낙. 자, 승낙의 의의는 뭐죠?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데 맨 밑에 줄 보시면 승낙의 상대방이 나와요. 얘죠. 승낙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청약자에게 해야 하는 거죠. 그죠? 갑이 을에게 청약했어요. 누구한테 승낙해야 돼요? 갑한테. 다시 말하면 청약자와 승낙의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특정인이어야 하고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고 명시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고제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인이어야 하지만 넘겨보시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빠져있는데 뭐예요?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고요. 또 승낙의 상대방이 뭐 될 필요도 없어요? 명시될 필요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문이 한 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58페이지 오시면 판례가 나와요. 자, 일단 변경을 가한 승낙은 무효입니다. 새로운 청약에 불과하고요. 또 3번 승낙의 자유. 승낙할지 말지는 오로지 승낙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이고요. 청약자 그것을 뭐 할 수 없냐면 강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판례. 일정 기간 내에 별말 없으면 그때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승낙할지 말지는 오로지 누가 결정할 문제입니까? 승낙자가 결정할 문제고 청약자가 그러한 자유를 뭐 할 수 없어요?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연착된 승낙에서 통상적 연착과 비통상적 연착이 나오는데 일단 결론은 설명드릴 겁니다. 승낙기간 내에 도달해야 돼요. 만약에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해서 연착이 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요.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에 불과합니다. 일단 기억하시고 우측에 보신 박스 밑에 3 계약의 성립 시기에 가지고 2번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뭐가 나오죠? 531조가 나오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 자, 그럼 적어볼게요. 제가 지금 말로 뭐라 그랬냐면 승낙 기간이 정해졌다면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고요. 만약에 연착됐다면 그것은 새로운 청약에 불과하지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방금 말씀드렸고 또 우측의 문제는 계약의 성립 시기는 언제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승낙의 발신 시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모순된 것처럼 보이죠.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해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라고 했다가 또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 계약이 뭐죠? 성립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양 규정에 뭐가요?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 그게 뭐예요?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하단에 이제 뭐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우리 통솔과 판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승낙 기간 내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승낙의 발신 시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승낙을 발신할 때 일단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립한 계약의 효과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승낙 기간 내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도달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해제 조건이란 말은 성립했던 계약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뭐죠? 통솔이고 판례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교재 우측 하단에 내용이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박스까지 뭐가 돼 있어요? 정리되어 있죠. 그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다시 앞으로 겁니다.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 458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이거를요. 이게 지금 뭐 제가 좀 설명드리면서도 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느낄 것 같은데 우리가 수험들을 기억할 것은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우리는 어떻게만 기억하냐면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따로. 계약은 언제 성립합니까? 승낙을 발신한 때. 계약이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낙기간 내에 뭐죠? 도달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되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데 그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예요? 발신한 때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죠? 따로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럼 예를 연습을 좀 해볼게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어요. 청약을 하면서 승낙 기간을 예를 들어서 3월 20일까지로 정해서 청약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좋다라고 승낙을 했는데 승낙을 언제 발신했냐면 3월 12일 날 발신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며칠 날 도달하게 됐냐면 3월 19일 날 도달이 됐어요. 그러면 승낙 기간 내에 도달된 것이니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데 그 시점은 19일이 아니라 며칠이에요? 3월 10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이론이 복잡할 뿐이지 우리가 수험들을 기억해야 될 것은 뭐죠? 간단한 거죠. 자, 근데 좀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3월 21일 날 도달이 됐어요. 그러면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은 거죠. 계약이 뭐 되지 않겠어요? 성립되지 않겠죠. 까지 왔어요, 그죠? 근데 보시다시피 요 3월 12일이면 누가 보더라도 요 20일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던 거죠. 요즘 세상에 등기 속달 같은 거 오늘 붙이면 내일 돌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이때는 갑은을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연착에 통지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연착에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연착되지 않은 것이 돼서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며칠 날이요? 3월 12일 날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좌측 하단에 528조를 읽어보겠습니다. 528조 1항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잇는다. 다시 말하면 연착된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청약이죠. 이항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해되시죠? 3항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연착의 통지를 안 하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죠. 다만 그 성립되는 시기는 항상 언제라고요? 승낙을 뭐죠? 발신한 때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다 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아주 싫어하세요. 왜 싫어하시냐면 갑을병이 나오는 것도 막 짜증나는데 뭐까지 나와요? 날짜까지 나오거든. 그러니까 날짜까지 나오면 막 문제 보면서 막 인상을 팍팍 쓰거든요. 근데 실제로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일 수밖에 없어요. 언제 계약이 성립되는지를 그 시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날짜가 나오면. 그러면 문제가 만약에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이렇게 물어보면 며칠은 해티든 중간 과정이 아무리 복잡하든 어떻든 간에 항상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발신한 때 성립하는 거니까 문제 지문에서 승낙을 발신한 날짜가 며칠인지만 찾아내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인 거예요. 자, 복잡하지만 기억할 것만.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 기간 내에 뭐가 돼야 됩니까? 도달이 돼야 됩니다. 다만 성립된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다. 이 두 가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박스로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나오는데 1번 교차 청약 이런 얘기했죠. 갑이 을에게 우리 집 1억에 살래라고 청약을 하고 을도 갑에게 공개를 했고 네 집 나한테 1억에 팔래라고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됐다면 굳이 별도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승낙할 필요가 없이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이거 뭐예요? 교차 청약에 대한 계약이죠. 그다음 우측에 의사 실현에 대한 계약 성립. 자, 이런 겁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요. 포장마차에서 오뎅을 팔아요. 제가 몇 개 주워 먹고 가려고 했더니 아줌마가 아이고 아저씨 오뎅값 주셔야죠. 이랬길래 제가 아저씨 아줌마 저 오뎅 사겠다고 한 적 없거든요.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오뎅을 사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오뎅을 먹는 그 행위 자체가 뭐인 거예요? 사겠다는 뜻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도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는 거죠. 주의할 점은 언제 계약이 성립돼? 맨 밑에 나왔지만 오뎅을 먹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오뎅을 먹었는지 사실을 그 아줌마가 알았을 때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제가 먹는 순간 매매 계약은 뭐가 돼요? 성립되고 그 사실을 그 아줌마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끝이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기출 파헤치기에서 작년 문제가 나왔죠. 보시다시피 문제 빈도 굉장히 높죠. 그죠? 계약법이 의외로 오늘 하는 부분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볼게요.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격제자 간의 격제자 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X. 도달된 후에는 뭐하지 못하죠? 철회하지 못하죠. 2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심으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X. 아까 제가 커피 자판기까지 그리면서 지문으로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청약의 상대방은 뭐라고요?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죠. 3번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X. 의사표시죠. 따라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번 격제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X. 계약의 성립 시기는 항상 언제라고요? 승낙의 발신 시인 거죠. 5번 승낙 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맞죠? 왜요? 연착됐으니까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으니까 청약 효력은 상실되겠죠. 답은 뭐죠? 5번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시험에 반드시 내는 부분이기도 하고 알면은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론만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제 계약 체결서인 과실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